그나저나 그거부터 한번 여쭤봅시다. 경기가 좋아요? 어때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글로벌리. 불황이죠. 불황이다. 이미 한 발은 불황에 들어갔죠. 불황에 들어갔다. 다만 이제 노동시장이 지표 왜곡이 심해서 지금 경기가 안 나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 경제 활동은 다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고 기업 이익도 상당히 나빠진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실업률은 3.4% 역사상 최저냐 그러면 이유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트럼프 형님이 그 이민 안 받아주면서 이민을.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25세에서 54세 인구 그 20년이죠. 우리들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제 20년, 30년 동안 직장 생활한다는 그 인구 대가 대략 지금 부족한 인력이 한 400만 명 정도가 이민이 추가로 들어올 것들이 못 들어왔잖아요. 미국이. 거기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건강을 상실했다라고 보고를 하면서 구직 활동에서 빠져 있는 분들이 한 200만 명 또 되거든요. 그 네. 나이대 사람 중에. 근데 이제 이분들은 보나마나 이제 몸도 좀 안 좋으신 데다가 몇 년 일을 안 하시니까 복귀하기 싫어진 상태. 일을 안 하다 보면 영영 못 복귀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발생한 인구들이 한 5, 600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전체 미국 노동력이 2억 명이니까 한 2% 정도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제조업이나 건설업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경기 체감 지표는 되게 나쁜데 해고는 최대한 자제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는 게 결국 핵심 노동 인구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잘랐다가 또 2020년, 21년처럼 사람 못 뽑아서 돈 못 버는 일이 벌어질까 봐 옛날의 미국과 달리 해고를 자제하고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준이 금융안정보고서 발표한 거 보니까 네네. 신용경색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약간 걱정하는 내용이 엿보이던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근데 궁금해요. 그게 제일 걱정이죠. 그림 한번 같이 띄워서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디스플레이 된 걸로 알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그 신용 대출, 그러니까 심사 담당자들한테 은행 심사 담당자들한테 지난번에 비해서 당신이 이번에 타이트닝, 그러니까 대출을 아주 심사숙고해서 대출을 해줍니까? 아니면 좀 헐렁하게 해줍니까?라는 걸 물은 거죠. 네. 그 비율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게 50% 정도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한 번도 불황이 안 온 적이 없어요. 그 50%의 의미가 뭐죠? 그러니까 전체 대출 응답하는 사람 중에서 이제 절반 이상이 이제 대출을 우리는 지난 분기에 비해서 더 심사숙고하게 하고 돈줄을 조이겠다. 대출을 돈 빌려주는 걸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겠다. 하겠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지금 이번 2분기 데이터가 나왔는데 46%까지 나왔거든요. 거의 다 왔죠. 이거 어젠가 그저께인가 발표되지 맞습니다. 않았나요? 네, 네. 바로 이번 주에 나온 따뜻한 데이터고요. 음. 이제 이런 통계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 이게 타이팅을 앞으로 세게 한다 만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은행들의 대출 담당자들이 느끼는 것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신용 대출 관리를 잘 못하면 우리도 망할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라든가 뭐 이런 FRB라고 우리가 부르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꼴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돈이 나가는 걸 막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이걸 저희들은 이제 신용 경색의 초기 증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제 파란선이 올라가는 시기들이 나오는데 이 올라가는 시기마다 회색 음영이 나오죠. 예. 이 회색 음영이 바로 미국 GDP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경기 침체 기간. 예, 그래서 네. 경기 침체 기간과 이 신용 경색의 기간이 거의 일치해요. 여기도 그렇죠.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지금 미국 은행들이 돈줄을 굉장히 세게 조이기 시작한 상황에서 뭔가 외부 충격이 사소한 충격만 와도 바로 불황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돈줄이 조이는 순간 일단 은행 가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 전부 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집값이 많이 내렸다지만 적극적으로 사기 어려워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기업들은 대출 만기 연장의 리스크들까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이 타이트닝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부르는데 이런 신용의 어떤 경색 또는 심사에 있어서의 긴축 태도들이 강화되는 시기가 출현하면 항상 그 뒤에 뭐가 생기냐면 대출 감소가 따르고 대출 감소 뒤에는 연체율의 상승 같은 일들이 따르는 그러니까 연쇄적인 불황의 리스크들이 부각되는 거죠. 물론 이게 없이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바로 이거죠. 1998년 그
롱턴 캐피탈 매니지먼트 때입니다. 예, 저 그림에 아. 잘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예, 그때도 지금 거의 비슷하게 한 36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 미 연준의 적극적인 금리 인하, 3번의 연속적인 금리 인하 덕분에 러시아 외환위기, 아시아 외환위기가 겹쳤는데도 일시적인 신용경색으로 끝나고 다시 경기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100% 불황이 온다? 아니다는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신속한 정부의 금리 인하라든가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뭐 갑자기 외부적인 호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외부적인 호재가 터지면 불황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이 그림을 놓고서 일단 제가 느끼는 건 불황은 거의 왔고 한 발 들어왔고 이거는 피하기는 어려운데 운이 되게 좋아야만 그냥 일시적인 위기로 끝나는 거지 지금은 거의 불황은 기정사실이다라고 보여지는 지표인 거죠. 이제 경기 침체의 논란 내지는 그런 거는 뭐 저희 이 인포맥스 라이브뿐만 아니라 경제 채널에서는 몇 년째 지금 다루고 있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홍 대표께서 자 시장에 오래 계셨고 운영도 해보셨고 리서치도 해보셨고 지금은 이제 실제 투자 자문 회사까지는 이제 CEO로 재직 중이신데 아니, 무슨 이야기냐고. 침체면은 경기 침체면은 네. 경기 침체면은 네. 투자자문 대표한테 이런 거 묻기가 좀 미안하네. 경기 침체면 주식하면 안 되잖아. 그 주식을 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에 네. 지금 두 가지가 의미가 다 담겨 있잖아요. 네. 첫 번째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방향성.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레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주식은 상승일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레벨 자체는 이제 좀 부담스럽다가 저희 답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들이 저는 가장 집중적으로 반영된 시기는 올해 연초나 작년 연말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때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예, 가운데 예, 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공포도 굉장히 심했었고 거기다가 추운 겨울이 오면 큰일 난다. 이런 공포들까지 해서 작년 종합주가 지수가 2100포인트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그랬죠. 네, 그러다가 지금 올라오게 된 건 결국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거는 가격이 다 반영됐다. 그리고 이 불황이 오면 뭐 그래도 짧게 지나가면 실적들이라는 게 오래 바닥치고 돌아서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주식이라는 건 결국 한 1년 정도 보고 사는 건데 1년 참고 지금 레벨에서 주식을 사면 가격이 1년 뒤에는 올라있지 않겠냐. 특히 인플레이션까지 있으니까 물가 상승이라는 것들은 결국 자산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니까 이건 버텨볼만 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계속 좀 낙관론자였던 거고요. 그래서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내내 주식시장은 그래도 머물러 있어라라는 쪽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 이제 레벨 문제가 이제 걱정인 예. 거죠. 자, 경기는 좋아지려면 아직 멀었는데, 왜냐하면 미국이 이 모양이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의 신용경색 리스크들이 커지면 대출을 안 하고 대출을 안 하면 집을 안 사고 차를 안 산다는 건데, 그러면 내구재 수출하고 자본재 수출해서 먹고 사는 한국은 어떡하나.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마이너스 50%인데, 이거 회복될 수 있냐라는 걱정은 올해 내내 가는 이슈잖아요. 네. 그런데 주가는 바닥에서 한 20% 오른 거 아닙니까? 예. 2100이 2500, 600까지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주식시장이라는 게 쌀 때 사서 버티는 게 최고 장사인데 예. 올해 시장은 좀 경기 회복은 아직 멀었는데 그걸 금리 떨어질 거라는 기대를 너무 많이 땡겼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사서 내년 이맘때 되면 전 플러스라고 보지만 작년 말에 있었던 그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은 아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의 매력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팔자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2,700, 800 가면 솔직히 말해서 좀 차익 실현하자라고도 말하고 싶은데 지금은 어정쩡한 레벨이라고 저는 보고요. 어정쩡한. 이럴 때는 저는 주식도 좋지만 다른 자산 좀 사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죠. 자산 배분을 하자. 다른 자산에 자산 배분을 하자라는 입장인 거죠. 예를 들어 어떤 게 제일 있을까요? 좋아 보이는 게 저는 금이고요. 금? 예. 금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 또 이야기를 할 텐데, 예. 네. 뭐 일단 금을 좋게 보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격 조정이 미리 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블룸버그 리츠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30% 빠졌거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4% 중반까지 왔어요. 엄청나게 주가가 빠졌기 네.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런 글로벌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아니냐. 경기라는 게 굉장히 나쁜 상황에서 미리 부동산 가격 지수 자체 빠진 하락폭은 크지 않은 데 비해서 가격 조정은 엄청나게 나갔거든요. 이게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공포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좀 매력이 있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높으며 앞으로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들을 너무 반영하지 않은 자산 그런 것들은 좀 투자를 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 쪽으로 관심을 그렇죠. 가져보자는 지금 말씀이신 다들 거예요? 미 연준이 이제 금리 동결하고 시장 가격은 올해 하반기에 적어도 2번 금리 인하를 보는 거 아니에요. 선물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금리 레벨들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가격이 전혀 반영 안 된 자산이 저는 미국 리츠라는 거죠. 왜냐하면 리츠는 금리 인하될 때 최고의 수혜주 중에 하나인데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들은 가격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도 바닥에서 20% 올랐잖아요. 미국 뭐 나스닥도 20% 올랐고. 근데 리츠만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신용정책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가격에 다 반영돼서 굉장히 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질문하는 거죠. 만에 하나 진짜 불황이 온다면 그때 연준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우리는 보는 거니까. 그리고 그걸 시장이 이미 주식은 다 반영했는데 왜 부동산은 하나도 반영 안 하냐. 주식 가격에는 어마어마하게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미국 리츠나 우리나라 리츠도 그렇고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산들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해서 물타기 좀 저가 매수 들어가면 내년 이맘때 웃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러면 우리 홍 대표 말씀은 여기저기서 계속 이렇게 심심하면 이슈가 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커머셜 리얼 이스테이트, 뭐 CR이라고도 약자로 쓰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만 해도 그래요. 온천지 공실이야.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맞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게 그러면은 대충 이 정도로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의 불황 내지는 가격 하락 뭐 이런 거는 대충 마무리된 걸 기대하고 이제 반등을 노리고 들어갈 때다 이미? 빠지는 리스크들이 가격에 다 반영된 거 아니냐. 이미? 많은 부분. 많은 부분. 왜냐하면 패닉까지는 아직 안 반영된 것 같긴 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패닉은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어디서 사고가 터져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블랙스톤이 그때 투자자들한테 우리 지금 돈 못 돌려줘요 한번 했잖아요. 예. 사실상의 뭐 사모펀드 뱅크런이죠, 뭐 그게 그죠? 이거 언제든지 돌려줄 줄 알고 리캡할 줄 알았는데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새로 해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걸 리캡이라고 하는데 그걸 못했단 말입니다. 그만큼 돈이 안 모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규 투자도 안 되고 공실도 늘어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항상 이런 상업용 부동산을 비롯한 이런 리츠 쪽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신규 공급이거든요. 신규 공급. 신규 공급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쪽에 저희들이 이제 투자를 원하고 있는 글로벌 리츠, 미국의 코어 리츠들은 대부분 핵심 지역이 좋은 부동산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좋은 부동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희소성이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네 아파트의 상가가 공실이 나는 거랑 테헤란로 공실 나는 거는 전혀 다르고 광화문에 공실 나는 거랑 좀 죄송합니다만 제 고향 시골에 공실 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잘 분산되어 있는 그런 리츠 포트폴리오라는 건 다 코어란 말입니다. 핵심 지역인데 거기는 공급이 없어요.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다 대단히 공급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건설사들이 엄청나게 망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너무나 많은 건설사들이 망했고, 두 번째는 은행들이 그때 너무 크게 당했잖아요. 그리고 정부의 공적 자금을 받으면서 모기지 담보 대출들이 크게 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건설들을 10여 년 동안 새 건물들 입주가 당장 우리나라 테헤란로만 생각해도 지난 10년간 대규모 어마어마한 사이즈, 빅 사이즈의 그런 건물 입주가 있었습니까? 을지로 쪽에만 조금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상권이라고 불리는 여의도, 테헤란로, 그리고 광화문 상권을 생각해 보신다면 여의도만 좀 공급이 있지. 예, 광화문 종로만 하더라도 10여 년 전에 지어졌던 것들이고, 그리고 테헤란로는 아예 없다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벌어졌냐 하면 그 전에 있었던 트라우마가 너무 컸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미국도 똑같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그 지위, 그 자리를 위협할 만한 새로운 신축 공급이라든가 새로운 공시를 일으킬 만한 거대한 그런 건물들의 입주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리츠가 손을 대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은 지역 문제지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 정책에 대한
피벗 기대는 뭐 좀 이따 또 이야기할 테니까요. 네. 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업용 부동산이랑 같이 맞물려서 좀 리스크로 언급이 되는 게 사실은 지방은행이잖아요. 지방은행에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상당 부분을 대출을 해줘서 지금 이게 승희 씨 말씀하시는 거는 미국? 예, 미국 지역은행.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거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아,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림 한번 이제 또 띄워서 네네네.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게 뭐냐면 네. 미국 상업은행 예금 잔고입니다. 예금 잔고, 예, 커머셜 디파짓. 뱅크들의. 예. 네. 커머셜 뱅크 올 디파짓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 여기 지금 보시면 끝부분이 예, 폭포수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전에 예금 늘던 거에 비하면 얼마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이건 원래 줄 수 없는 원래는 당연히 늘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인플레 때문에 기울기의 그렇거든. 문제지. 예, 인플레 때문에 네, 그런 네. 거잖아요. 경제 전체에 돌아다니고 있는 돈의 양이 총량이 늘으니까 예금도 느는 건 기본인데 이렇게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다행스럽게 정말 4월 말 5월 초에 지금 반등했어요. 살짝. 근데 뭐 안 보일 정도의 반등에 불과한데 이 정도의 예금 인출이 나타났다라는 건 은행들 입장에서 보면 거의 진짜 위험한 심각한 신호인 거고요. 미국 은행들 지방은행까지 다 포함해서 한 3,70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은행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10몇 개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 밑에 레벨에 있는 은행 중에 조금만 소문이 이상하게 나고 또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지역 상업은행들 공매도를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 폭락이 예금 인출의 신호가 많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예. 얼마나 위험하면 주가가 저렇게 폭락하냐의 신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장해서 자금 조달할 때는 참 좋았는데 이렇게 공매도 당하면 은행들이 뱅크런을 막을 수가 없는 구조가 많이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는 저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은행하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 옛날 2010년 저축은행 사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 중에 일부가 없어지긴 했지만 나라 경제는 망하지 않았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미국의 은행들은 저 지방은행급 정도 되면 우리나라 상호신용금고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가 지역 단위 농협이라든가 또는 저축은행급들이에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우리랑.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SIB,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JP 모건이라든가 왈스파고라든가 이런 은행들은 어쩐가 보면 이번에 실적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예.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무서워서 지방은행에 있던 돈들이 그쪽으로 가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골드만이 애플이랑 함께하는 애플 디파짓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돈이 하루에 우리 돈으로 2조 원과 3조 원이 들어오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량한 금융기관들의 연쇄적인 도산이 있었던 2008년하고 지금 좀 위기의 상황이 다르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에 다른 은행들까지 지금 겁을 먹고 대출을 조이는 방향으로 타이트닝하는 방향으로 긴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네. 은행이 연쇄도산하면서 전체적인 금융위기로 갈 거냐라고 물으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거기는 것 오히려 같은데. 거기가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적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늘 다루는 이슈와 늘 이렇게 출연하시는 패널분들한테 던지는 질문의 반복일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 홍순욱 박사의 인사이트를 한번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쭙는 거예요. 아니 연준은 당장 금리 내릴 생각 없대요. 말은. 네, 없습니다. 말은 그런데 왜 시장은 그러면은 저기 소위 말하는 CME 패드워치로 우리가 매일 뭐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보면은 이번 5월 FOMC를 겪고 나서도 저 연말에 가면은 지금 5.25에서 한 50bp 내지 75bp 더 낮아져 있을 것으로 지금 프라이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러면은 과거에 이렇게까지 연준의 메시지하고 연준이 어떤 밝히는 통화정책 경로하고 향후 시장이 프라이싱하는 거 이렇게까지 괴리가 된 적이 과거에도 있었나요? 저는 있긴 있었는데 이만큼은 아니었죠. 이만큼은 아니었다. 그렇죠. 90년대 이후 처음이죠. 이 정도 벌어진 건. 그러면 시장은 뭐 믿고 이렇게 개기는 거예요? 인플레가 죽는 거죠. 인플레가 죽는다. 예, 인플레는 이미 죽었으니까요. 저는 뭐 표현이 좀 센지는 모르지만 저는 진짜 인플레 죽었다는데 저는 동의 안 돼요. 마누라 시켜가지고 저 장 보러 가거나 무슨 뭐 하다못해 주말이나 저녁에 밥 먹으러 한번 바깥에 나가 보면은 엄청나던데 인플레가. 예, 근데 편의점만 곡물 가격, 가도. 예, 근데 곡물 가격은 이미 패닉이에요. 대패닉이에요. 곡물 가격은 대패닉입니다. 곡물, 예, 3분의 1 토막 났잖아요. 밀 가격이. 밀 가격.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살아남은 기업들의 특히 살아남은 자영업자분들은 잔치 중인 거죠. 그러니까 2020년부터 22년 사이에 코로나 3년 동안 네. 수많은 자영업자가 사실상 파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수 경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과정에서 파산했는데 살아남은 분들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배달이든 뭐든 해서 굉장히 많은 이 주변의 경쟁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프라이싱 파워가 생긴 거잖아요. 거기다 작년에 신라면부터 농심부터 갑자기 나와서 죄송한데 라면 가격도 막 인상되니까 동네에 있는 우리 치킨집까지 해서 다 인상했잖아요. 예. 근데 기가 막히게 그때를 이후로 지금 국제 곡물 가격 콘이나 옥수수라든가 대두 그리고 밀 가격이 반토막 났잖아요. 그래서 그럼 라면값 내려야지. 안 내려. 근데 우리가 살다가 체감 물가는 가격을 네. 인하해 주는 걸 본 적이 없어서 가격 인하한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인플레를 발생했을 때 그걸 가격을 먼저 올리는 순간 매를 맞기 때문에 눈치를 다 보다가 참다 못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올리는 게 우리나라 물가의 특성이잖아요. 네. 바로 택시 요금 생각하시면 되죠. 요새 택시 잡기 그러죠. 쉽잖아요. 왕창 올리니까 좀 잘게 올렸으면 이렇게까지 쇼크가 없는데 너무 심하게 작년 연말에 갑자기 올려버리니까 택시가 또 남아돌잖아요. 이런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인플레라는 것은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아요. 대신 옆으로 기다가 찬스 봤을 때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회가 왔을 때 올리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나라에 살아남은 자영업자들은 좋아지겠죠. 네. 국제 원자재 가격, 밀값, 콩값 뭐 다 떨어진. 설탕 가격 정도만 제외하고는 다 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폭락 중이니까 여기서 네, 그것도 이제 공급광이에요? 공급광도 있지만 이제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소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름을 넣으러 가면 미국이나 유럽에 기름을 넣으러 가보면 예. 렌트에서 기름을 넣으러 가면 우리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걸 넣으면 5%가 콩기름이 들어가요. 대부분 5%는 기본으로 콩기름을 넣습니다. 우리나라 기름이요? 아니요. 미국이나 미국에. 유럽이. 콩기름. 예. 그 바이오 에탄올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우리 그 튀김에 쓰는 콩기름입니다. 그걸 넣습니다. 아니 예전에 옥수수에서 그는 디젤. 그건 디젤. 디젤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이오 디젤은 그 옥수수 콘으로 하고요. 대두 큰 콩 있잖아요. 콩에서. 그거는 콩기름은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팜유로 넣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연료를 많이 넣는 곳은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유럽, 미국 이렇게 굉장히 큰 나라들이에요. 다 공통점은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또는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 나라고 대부분의 나라가 전부 다 보면 콩을 비롯한 옥수수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죠. 네. 예, 그래서 그 나라들은 나라마다 다른데 5에서 15% 정도의 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 유가가 급등해 버리면 무슨 밴드요? 그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콩기름 상한이 있습니다. 예. 그걸 너무 많이 넣으면 연비가 안 좋아지니까. 예, 그리고 아. 특히 그 매연이 좀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킹이라고 해서 타당 하는 소리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본은 5% 넣는데 국제 유가가 급등해 버리니까 작년 2배, 3배 나니까 도저히 못 견디고 콩기름을 많이 넣기 시작한 거죠. 어허.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 전체 생산되는 콩의 40%가 콩기름으로 작년에 소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콘벨트에 있던 수많은 농가가 다 알죠. 콩기름 값이 오르고 있고 콩이 지금 재고가 소진됐으니까 그 전에 경작하고 있던 밀밭을 다 베버리고 그 전에 경작하고 있었던 다른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던 면적을 다 베버리고 콩을 재배하는 거죠. 예. 그러면 밀값이 폭등하고 예. 옥수수 값이 폭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콩, 옥수수 그리고 밀이라는 북미의 프레이리 그리고 그레이트 플레인스 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 3대 작물들은 같이 움직이는 특성이 있고요. 이거랑 이제 다르게 움직이는 작물들이 설탕 그리고 커피콩입니다. 이 둘은 지역이 다르죠. 이 두 지역은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곡물들이니까 이거랑 직접적인 경쟁이 없다 보니까 거기는 가격이 풍수해라든가 엘니뇨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세계의 3대 작물 밀, 콩 그리고 옥수수는 기름값하고 같이 움직이는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제 유가가 폭락하니까 얼마 전에 60불까지 예, 예. 갔죠. 유가 폭락하면 이제 콩기름을 5%로 넣는 거죠. 15% 넣던 거죠. 그러면서 콩 재고가 폭증하고 콩 재고가 폭증하니까 콩 농사를 짓던 농가들이 이제 밀로 가거나 옥수수로 가겠죠. 자, 그러면 밀 생산 과잉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콩 생산 과잉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옥수수 생산 과잉에 대한 우려가 연쇄적으로 번지면서 그래서 지난해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 난 게 우리는 다 천연가스만 10분의 1 토막, 8분의 1 토막 났다고 알고 있었는데 국제 콩값이나 밀값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빠진 거는 우리가 잘 캐치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네. 이런 연쇄적인 고리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이제 음식료 물가들은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분산돼 있잖아요. 어떤 거대한 메이저가 모든 가격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자영업자, 수많은 식료품 가게, 그로서리 스토어, 슈퍼마켓이 네. 가지고 있는 재고들이 떨어질 때까지는 또는 제분업체들이 콩을 가공하는 업체들이 다 가지고 있던 재고가 떨어질 때까지는 가격 조정은 천천히 하겠죠. 그러면 일단은 뭐 천천히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지만 일단 당장 내일이랑 모레 또 미국에선 CPI, PPI 나오잖아요. 네. 당장 거기 반영될 정도는 네, 반영된다고 아닌 거예요? 보는 거죠. 아, 반영은 된다고 보시는 예, 거예요? 이미 이게 한 1년 선행하거든요. 미국의 외식 물가에 곡물 가격 지수가 한 1년 선행하는데 작년 이맘때가 최고점이었어요. 왜냐면 3월이 최고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점점 떨어지는 추세, 하락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뭐 지금- 급하게는 안 떨어지죠. 지금 우리 홍 대표 말씀 네. 듣는 중에 네네네. 지금 이제 응? 대두하고 옥수수하고 밀하고 한번 저 못 보셨구나. 인포메이션 네네. 차트로 봤는데 아, 인포메이션 차트 좋죠. 제가 지금 이 진짜 게으르네. 그 동안에 맨날 유튜브 썸네일만 체크하고 무슨 뭐 사라 하나 그것만 들다보고 있었지 이걸 갖다가 한 근 1년 동안 이 곡물 시장 쪽은 들다보지도 않았네. 예, 아니 근데 방금 설명하신 게 아주 다이내믹하게 이해가 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옥수수도 대두 콩도 뭐 이렇게 출렁출렁 했는 건 보이는데 네. 밀 가격 떨어진 거 보니까 살벌하죠. 또 속았네.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그 밀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그쪽에서 뭐 이제 전쟁 났으니까 우크라이나산 밀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여의치 않으면 그러면 밀값이 그것도 속았네. 밀값 오를 거라고. 예, 이미 그 동유럽 5개 나라,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그리고 불가리아 5개 나라가 최근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을 금지하는 금지령을 했습니다. 지금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게 창고를 열어줬거든요.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다 파산할 상황이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산 밀들을 이 5나라가 엄청나게 수입을 해서 사줬는데. 수입 증가율이 500%씩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에 있는 수많은 농민이 파산하게 됐어요. 그쪽 그 나라 농민들이 예, 그러면서 그걸 창고를 그 수입 문을 닫을 정도로 공급 과잉이 유럽에서 엄청나게 밀 공급 과잉이 심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빵 창고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인 우크라이나가 과거에는 닫혀져 있는 폐쇄적인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서 다른 나라 수출을 갔었던 건데 예. 유럽으로 들어가면서 선진국 밀값, 빵값은 이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한 지정학적 문제들이 엮여 있어서 특히 저도 이제 이 사례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일들이지만 이렇게 단정적으로 우크라이나산 밀이 앞으로 세계에 안 풀리니까 밀값은 급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완전히 전형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세력에 당하는 꼴인 거죠.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럼 홍 대표께서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수치 나올 때마다 전년비가 됐건 전월비가 됐건 둔화된다, 낮아진다. 우리나라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금 3.8인가요? 지난 4월달 소비자 물가가 뚝뚝 떨어지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전력 요금 인상이니 또는 지난해 연말에 난방비 급등해서 인플레 때문에 죽는다고 아우성이었지만 불과 4달 지나고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3.8이에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계절적인 효과, 작년 3, 4월에 있었던 전쟁 충격들이 가격에 반영된 것을 그 뒤 직접적인 가격 상승분을 제외하고 보면 그렇게 생각 외로 인플레는 없었던 거죠. 뭐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나라 중에, 왜냐하면 FTA를 많이 맺어서 개방된 나라이고 또 수입되는 소비재들의 상당 부분 식료품이나 에너지가 해외 수입에 거의 의지하는,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나라의 가격이 이 정도 빠진다라는 건 다른 나라 물가도 빠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볼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보다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한 세계 최대의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물가가 계속 오른다? 그럼 이건 좀 이상한 이야기다. 이건 지금 빠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오를 만한 상승 요인이 뭐가 있냐? 따져보면 임금 상승률 때문이라고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미국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4.4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아무튼 지금 아직 안 나왔지만 5%였지 않습니까? 3월은. 그러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이 낮은데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인데 이게 인플레를 일으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 결국은 이제 남아있는 건 서비스 쪽에서의 물가 상승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서비스 물가라는 것도 분해해 보면 결국 세 가지인데 헬스케어, 집세, 그리고 교통요금인데 교통요금이야 휘발유 가격 빠지면 떨어지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물가는 최근에 상당히 안정돼 있거든요. 그럼 남아있는 건 집세인데 집세는 아까 우리 지금 상업용 부동산 공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실이 그렇게 많다면 집세는 빠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희 씨 지금 집세가 좀 내렸어요? 아니요, 우리나라 집세를 제가 오르고 이야기했나요? 있는데요? 요새 우리나라 월세는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 멸종이잖아요. 한국은 지금 구조적 충격이 왔지 않습니까? 전세 사기 사건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가운데 사람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지금 대거 이동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는 오르게 돼 있는데 전세는 너무너무 패닉을 일으키면서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집세 물가는 전체 소비자 물가의 9%를 차지합니다. 9%를 차지하는데 그중에 절반 4.5, 4.5가 월세랑 전세예요. 그래서 이게 월세는 많이 오르는데 전세는 빠지고 있어서 이것도 거의 우리는 움직임이 없는데 미국은 월세 계약이라는 게 좀 장기 계약이 많잖아요. 그래서 집값 오르면 월세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면이 있었는데 집값도 빠지고 최근에 공실도 높다니 그쪽의 월세 이율, 월세 문제들은 계속 되겠지만 연말쯤 되면 결국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 탄력이 지금 7%지만 7%는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반토막 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럼 홍 대표께서도 그러면 결국 연준이 금리 내린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계속 뭘 이야기했냐면 인플레, 스티키한 인플레,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했는데 그 끈적끈적한 인플레라는 걸 다 소거법을 가지고서 다 제거하고 나니까 남는 건 집세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집세는 우리가 지금 상업은행들의 지방 상업은행들의 경영 위기에 저는 몇 개 더 망할 거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상업용 부동산이 제일 타격을 받는다며요. 그럼 상업용 부동산이 타격을 받는다라는 건 공실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앞으로 그 부동산 시장 여건이 안 좋다라는 걸 우리가 전제를 했고 그래서 리츠 가격이 폭락했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 30% 빠졌어요. 자, 그러면 집세가 오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오를 수는 없다. 그러면 스티키한 물가라는 것도 사실은 변명에 불과하고 올해 한 여름쯤 되면 그러니까 잭슨홀 컨퍼런스가 열리는 8월쯤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미국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3%까지 가지 않겠냐. 8월만 돼도? 예. 왜냐하면 지금 1%씩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3, 4, 5월이 너무 빨리 올랐거든요, 물가가. 근데 아직 5월 물가도 안 나왔는데 5월 물가도 작년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국제유가제 최고점이 6월이 127불이었지 않습니까? 6월까지는 베이스 팩트가 계속 작용하면서 월간 기준 물가가 뚝뚝 떨어진 데이터를 6월달 데이터를 들고 7월 데이터를 들고서 아마 잭슨홀 컨퍼런스를 가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스티키한 물가에 대한 이야기는 쑥 들어갈 거고 대신 노동시장은 단단하다 뭐 이러고 있겠죠. 그러면 노동시장이 단단할 때 적극적인 공격적인 금리 인하는 해준 적 없어요.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제한적인 금리 인하는 가능한 거네요. 제가 우리가 뭐 1% 내린다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은 끝났고 뭐 연말에 한 0.25나 0.5 내리는 게 지금 시장 가격이잖아요. 네. 그거는 연말에 해줄 가능성이 100% 없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의 전제가 상업용 부동산 어렵고 지방은행 몇 개 망할 것 같다. 또는 십수개 망할 것 같다라고 봤잖아요. 그렇다면 연준 입장에서도 자기들의 대의명분만 충족되면 금융시장 너무 힘들고 경제가 좀 어렵다 생각될 때는 인하로 돌아설 여지는 있지 않냐. 근데 그게 올해인지 내년인지를 가지고 지금 논쟁인 거지.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 아니냐 보는 겁니다. 그 상황이면은 자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시나리오가 첫째 인플레가 잡혀서 내지는 심지어 심한 경우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있을 때 아니면 두 번째 어디가 부러지던데. 그렇죠. 그 어디가 부러진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신용경색 이게 오든지. 세 번째는 실업률 급등. 이렇게 세 가지 되죠.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막 잘리는 사람 많고 집에서 노는 사람 많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금리를 내리면은 금리 인하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증시에서는 호재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반응해 왔고 금리 인하를 보고 그럼 주식을 살까요? 아니면은 실업률이 늘고 어디가 막 부러지고
이러는 걸 보고 주식 갖다가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그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살 때라고 보는 거죠. 살 때다. 왜냐하면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 레버리지가 높은 주식, 그러니까 기술주죠. 성장주 기술주가 너무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폭락해서 금리의 충격이 시장을 지배한 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충격을 줬던 금리가 인하로 돌아선다면 가장 고생했던 기업들에게 이건 구원의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경기가 나쁘냐 좋냐는 금리 인하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로 상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갑작스런 전 세계 주식시장의 랠리는 결국 올해 연내 금리가 인하되지 않겠냐,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그 희망 고문 속에 장이 왔고, 그리고 실제로 인하되는 시기에는 오히려 시장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내년 이맘때 1년이 지나서 내년 5월이 됐다고 보면 레벨업은 돼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돼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어떻게 보면 저는 경기보다 더 우선한다 보는 쪽입니다. 금리가 경기에 우선한다. 지금은. 그러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이나 주식 쪽으로 제법 돈 들어왔다고 들리던데. 맞습니다. 이번에 오늘 발표됐죠. 예. 또 샀습니다. 또 샀어요. 예,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보도자료가 나왔죠. 뭐 한 6조 이상 뭐 예, 되는 거. 지난 3월부터 사기 시작했고요. 많이 사기 시작했고, 이런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 2021년 한국이 먼저 한 것처럼 금리 인상도, 그럼 이번에 금리 인하도 한국이 먼저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럼 당장 이번 달 25일에 금통위의 선택도 동결이고, 이제 물가 상승률이 지금 3% 후반까지 왔으니까 3% 깨지는 시기를 잡아보면 여름에 6월 이후에는 저는 2%대 보거든요. 그 정도에 됐을 때 미연준의 금리 동결이 2달 연속이죠. 그렇죠. 6월에 한번 또 동결하고 7월에 동결까지 확인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없다라고 생각되면 먼저 경기 여건 따라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는 여건 아니냐. 그럼 동결로 계속해서 유지를 가다가 하다가 하반기에는 우리가 먼저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호주, 캐나다랑 같이 하겠죠. 좀 최근에 새 중앙은행이 거의 정책 공조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동결도 같이 들어갔고요. 코멘트들도 전부 인플레 걱정들은 다들 쑥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잘 가네요. 시간 잘 가네요, 진짜. 생각보다 빨리 가시죠. 달러 얘기 앞서서 그러면 지금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미 개발하신 앱에서 알아서 딱딱딱 자산 배분하는 거 말고 홍 박사께서 액티브 펀드의 매니저라고 생각하고, 자, 고객 돈 받았어요. 우리 국내 주식 중에 뭘 담고 싶으세요? 어느 섹터를? 자동차랑 조선이죠. 자동차, 조선. 예, 이 둘은 지금 성장주다 저는. 무슨 성장, 말이냐면 자동차를 성장주로 보시는 지금은. 거예요? 이게 미래 지속성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의 15개 품목, 주요 품목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수출의 한 90%, 80% 차지하죠. 예. 이 15개 품목 중에서 지금 플러스 나는 건 그 2개밖에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극심한 불황이 왔는데 유일하게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기업들. 자동차, 조선? 네, 자동차 조선만 플러스입니다. 2차 전지조차 마이너스고요. 바이오 뭐 마이너스 단지 오래됐고요. 2차 전지가 마이너스는 얘기는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입니다. 수출 증가율이 예.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예. 월 7억 불밖에 수출 못 하는데도 그게 마이너스입니다. 잠시만요. 근데 이걸 지금을 전제로 자동차 조선이 성장주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제한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언제까지 성장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출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다 돌아서는 시기가 오면 그땐 조심해야 되겠죠. 희소성이 사라지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닝 이익 전망들을 동향을 살펴보면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걸 주도하고 있는 건 이쪽 섹터거든요. 이번에 뭐 방위산업조차도 실적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데이터를 보시면 딱 나와요.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들 중에서 석유 제품, 근데 이건 뭐 기름값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이거 빼고 보면 주요 품목 중에 플러스 나는 건 이 2품목밖에 없어요. 그건 어떤 걸 뜻합니까? 투자 자금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시장에 돈은 많이 들어왔는데 대의 명분을 갖춘 주식은 굉장히 소수인 거예요. 그런 기업들인 거죠.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다 아랫목, 윗목이 다 올라오면서 반도체도 플러스 나고, 특히 지금 제일 심각한 게 가전제품, PC, 그리고 무선통신기기인데 이게
플러스가 돌아서는 시기가 오면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건 이제 철회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다 올라오는데 굳이 이거 사야 되냐? 왜? 또 불황 중에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비싸다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유효한 거 아니냐. 이게 BBIG랑 비슷한 이야기죠.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이 2020년에 우리가 전부 다 밖에도 못 나가면서 집에서 전부 스마트폰으로 다 게임을 하거나 물건을 갖다가 시키거나 인터넷 그죠? 아니면 배터리 저 가전제품 바꾸면서 전부 교체 수요가 왔잖아요. 우리 그때 노트북 다 그때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테마가 뭐였냐면 나머지 모두는 다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경제 자체의 외부 활동이 전혀 안 되고 여행 산업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코스메틱. 예를 들어서 그 수많은 업종들이 다 엉망진창일 때 이 4개 업종만 빚을 발하고 있어서 급등했던 거고 주도주가 됐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중인데 한국 수출 입장에선 그렇다면 수출이 여기서도 플러스고 앞으로 전망도 밝은 그런 쪽은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시장에서의 어떤 태조 이방원 테마에 비하면 네. 조선 정도만 지금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모르는 게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 다른 테마에 비해서. 그러면 뭐 살볼만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추가를 한다면 이제 저는 이제 글로벌 한 멀티 SM 매니저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 리츠 사겠다. 그래서 왜? 하반기 금리 인하되면 미국 모기지 금리 지금 6%인데 한 5%대 가지 않겠냐? 그러면 죽다 살아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미 미국의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2월, 3월 반등했잖아요. 이미 물론 반등은 되게 약하지만 지역별로는 그런데 확실히 살아나는 징후가 보이거든요. 일부 지역은. 그래서 지방은행 위기가 있는 서부 지역은 힘든데 동부 쪽은 확실히 좋아지는 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공급이 너무 없었던 데 따르는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그간의 불황 때문에 공급이 너무 없었던 데 따르는 어떤 반사 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인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좀 전에 아까 2차 전지 뭐라고 하셨죠? 2차 전지 태조 이방원 테마. 아니 그래서 아까 태양광 아까 자동차하고 저기 조선. 조선을 갖다가 성장 지금은 성장주로 지금은 성장주로 보셨는데 2차 전지가 어떻다고요? 지금은 이제 성장주에서 탈락 중이죠. 왜냐하면 불황에서도 이익을 내는 게 성장주거든요. 불황에서도 그럼 언제까지 성장주? 모르죠. 그건. 언제까지 성장주였단 말입니까? 적어도 작년에는 굉장히 숫자가 좋았어요. 2차 전지 숫자가. 그런데 지금 일단 1, 2, 3, 4월 내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력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어요. 이건 매크로 측면에서는 좀 겁나죠. 왜냐하면 일시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는 2차 전지나 예전에 바이오가 그랬던 것처럼 예전에 코스메틱이 그랬던 것처럼 예전에 성장주들하고 우리 시장에서 인정받을 때 그 품목들의 수출 증가율이 기본 50% 정도 나와야 우리가 좋아했거든요. 그랬었는데 작년에 실제로 그 정도 나왔어요. 2차 전지가. 근데 올해 들어서서 역시 탄력이 줄더니 결국 2달 연속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작년 3월, 4월 대비해서 2차 전지 수출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작년 3월, 4월 대비? 네,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절대 금액도 미미한데 마이너스잖아요. 거죠. 8억 불도 안 되는 숫자에서 마이너스라는 건 곤란하죠. 반도체처럼 100억 불 넘는 품목에서 마이너스 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직 성장 초기에 불과한 산업이 하이그로스 주식이었는데 그러니까 하이그로스 인더스트리였는데 이게 지금 조금 뭔가 있구나. 근데 우리는 모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기업 실적들은 1분기 잘 났다고 우리 알고 있는데 왜 4월 데이터는 이렇게 안 좋을까? 뭐 다른 이유가 있나?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좋은 그리고 앞으로도 전망이 굉장히 밝아 보이는 거는 자동차 조선 이 두 업종은 지금 굉장히 좋아 보인다. 여기에 또 연관되는 업종들이 기계도 있을 거고 그죠? 여러 가지 좋은 업종들이 이 산업들의 후방 산업들이 또 되게 많으니까 그런 데 살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우리 네. 홍 박사도 겁나는 게 없는 사람이야. 뭐 아니면 뭐 좌우지간 이상한 소리를 듣기 쉬워서 다들 2차 전지 물으면 뭐 언급을 회피하고 마는데. 저기 이진우 소장님이 더 지금 간이 크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같은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담한 방송을 하고 계시죠. 대담한 방송을 하고 있다. 저는 주식 이야기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매출이 저는 성장률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매출 성장은 한국 기업들의 매출 성장은 수출에서 네. 나오기 때문에 모멘텀이 나오기 때문에 수출 통계를 보자고 말씀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환율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환율 하긴 해야죠. 원달러 그럼. 환율 흐름도 한번 진단을 좀 해볼까요? 원달러도 원달러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애매한 데서 지금 한참 머물고 있는데 글로벌 달러 자체를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약세로 보죠. 달러 약세요? 예, 그래서 아까 금을 좋아했죠. 그래서 그 예, 아까 수미상관법 저 이야기 처음에 시작할 때 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이제 저를 보내주실 시간인데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네네네. 게 첫 번째 뭐냐면 유럽은 계속 금리를 인상할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인상할 것 같은데 미국은 동결이다. 물론 그래봐야 미국 유럽 금리 3.75 아니면 4.0인데 역전은 돼 있지만 아직 금리 인상이 남아 있는 나라가 있는 반면 미국은 이제 금리 동결이나 인하면 유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유로 not bad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유럽의 경기나 유럽의 지표들이. 그러면 일단 유로가 전체 달러 인덱스의 한 55% 정도를 차지하니까 일단 초강세는 일단 아니다. 두 번째가 이번 중국이 브라질하고도 하고 투르키예랑도 하고 러시아도 최근에는 또 아랍에미레이트까지 페트로달러를 위협하는 행동들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저런 위안화 블록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아유 저 중국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돈이 어디로 가냐면 금으로 가는 거죠. 왜? 달러에다가 외환 보유고 60% 실어놓고 있는 건 이제 경제 판도가 바뀌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러시아 외환 보유고를 못 건들게 했던 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전 세계 또 외환 보유고를 좌우하는 나라는 이머징 국가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보험을 들지 않으면 불안한 나라들이 이머징이잖아요. 그래서 이머징 국가들이 외환 보유고를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조금씩 금으로 가는 징후가 좀 보여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산 데는 튀르키예였고요. 그 다음이 중국, 브라질도 많이 산 편이고요. 러시아가 그 다음이고요. 아무튼 요 네 나라들이 최근에 지금 블럭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원자재 밀수출 블럭이라고 이제 불러야 될 블럭들인데 아무튼 생션, 그 규제를 피해가면서 다 그쪽으로 돈이 가고 있는 나라들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달러가 초강세가 하려면 뭐가 급박한 위기가 오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이야 환율이 추세 없지만 하반기 되면 결국 1,300원 밑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이제 보내주십시오.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아니, 너무 많이 떠들었어요. 그래요. 지금 경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1부 이 시간 책임감이 아주 또 크시고 어깨가 막중하시니까 여기서 좀 빨리 마무리하고 휴식할 시간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